지난 주말 1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정치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님 모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거의 뭐 따져봐도 100만 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광장에 같이 계셨죠? 네네. 예. 분위기 어땠나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처음 봤고요. 아마 광화문 생긴 게 조선 초인데 그 광화문 생긴 이래로 600년 만에 제일 많은 인파가 모인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나 또 마음이 하나로 다 모여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퇴진이 국민적 합의로서 확인된 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네. 성숙한 시민의식도 대단히 돋보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촛불 집회까지 이렇게 온 이번 사태를 사실은 야당에서 뭔가 좀 만든 상황은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예. 야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 법적인 절차를 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정당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서도 가서 보니까 이 100만 군 중에서 이제 야당의 지분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의당은 질서 있는 하야를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야 선언, 과도 내각, 공식 사임, 조기 대선 이런 이제 단계적인 처방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근데 지금 로드맵의 첫 단계는 일단 하야 선언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보면 전혀 하야 선언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박 대통령의 그 하야 선언 어떻게 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크게 봐서 해법의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네. 첫 분기점은 자진 사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당하는 강제 처분에 의해서 내려오느냐입니다. 후자는 탄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첫 번째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즉각 하야가 있을 것이고 또 단계적 퇴진, 즉 질서 있는 하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사실상 거국 중립 내각 등 통수권을 넘기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국면은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요구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면이고 네. 이 자진 사퇴에서 좀 더 즉각 사퇴했을 때 2개월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거나 1년 4개월을 거국 내각 체제로 가는 어떤 좀 또 이게 혼돈이라거나 이런 걸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임기를 앞당겨서 퇴임하는 내년 4월 정도에 퇴임하는 조기 선거 네.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또 그럴 경우에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헌법 71조를 적용해서 대통령이 어정쩡하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 내각에게 국회가 뽑은 새 총리에게 전권을 다 위임하고 헌법에 따른 위임을 거쳐서 권한대행으로 해서 네. 감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이 기간도 관리를 하자. 그것이 이제 질서 있는 퇴각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 인물 탐구에도 노회찬 의원님이 약간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죄의식 없는 확신범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박근혜 대통령 국회 올 때 청와대 쪽에서 좀 빠져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또 들은 얘기도 있고 이제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법사위가 10월 21일이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이제 답변을 하던 이원종 비서실장이 저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네. 깊은 유감을 표현했고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윤리 회부하겠다, 사과하라, 취소하라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안 나올 수 없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잘못했냐고 나갔는데 그날 이제 대통령이 결국 만났습니다. 만난 것이 아마 10월 25일인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그래도 그날은 저보고
그동안 잘 계셨어 해서 제가 아주 잘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네. 저한테 그런 나쁜 얘기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시죠? 예, 그렇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초기에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최순실 등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팔아가지고 호가호위 해가지고 일을 저지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10월 19일 날 그 수석 비서관 회의를 그 주 초에 있던 걸 목요일로 연기하고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9분 동안 이걸 장황하게 해명을 하는데 저는 그 해명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건을 기획하는데 애초에 아이디어는 딴 사람이 줬겠지만 처음에 이걸 기획하는 것부터 대통령이 네. 주도했고 네. 모금에도 관여했고 그 다음에 일 진척도 다 보고받았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건 대통령 게이트다. 근데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자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고 이게 법을 어겼다는 생각도 없고 이건 굉장히 미담이고 선행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는 죄고 범법인데 그렇죠. 본인에게는 그게 뭐 어떠냐. 예를 들면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혈육이지만은 아버지의 범죄라고 해서 자식은 다 옹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범법은 범법이고 다만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바는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그런 자국들을 평소에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특히나 저는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MB 시절보다도 더 준조사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더 많이 거뒀고 약 15조 정도의 돈을 거뒀고 기업들에게 돈을 내고 그 기업들에게 이렇게 법을 벗어나 탈법적인 특혜를 주는 그런 거래를 굉장히 정상적인 통칭의로 사회 상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박정희 네. 대통령 시절에 본 거 아닐까요? 예전에 혹시? 그런 거죠.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정무수석 시켜서 노회찬 의원 좀 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부탁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 진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그 조화 보낼 때, 네. 화환 보낼 때 구체적으로 여기는 보내지 마, 여기는 왜 보냈어? 어디 가니까 있던데 거기 왜 보냈어? 네. 사진을 보고서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물 있죠. 그 뭐 그런 비싼 것도 아닙니다만은 추석하고 설 2번에 걸쳐서 주는 걸 갖다가 어느 의원은 주고 어느 의원은 안 주도록 안 보내도록 구체적으로 지목을 그렇다는 거죠. 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능히 그럴 만한 분이다. 직접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예, 어쨌든 우리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어떤 민감도, 역치 그게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고 그 역치가 어쨌든 상식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했다는 점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의당은 그러면서 그 국회가 탄핵 소추도 이제 준비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 국회의장 직속으로 탄핵 검토위원회를 지금 설치를 해야 한다 주장을 하셨고 그 탄핵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국민들에게 뜻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는 저희들 상황이고요. 네. 아마도 이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늦게 내려올수록 힘들게 내려올 것이다. 네, 그 말씀하셨죠. 예, 그랬는데 그런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탄핵을 하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 소추위원이 소추위원이 되죠.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에서 얘기한 탄핵 검토위원회는 정식 탄핵 절차를 밟기 전에 네, 지금부터 어떤 검토, 사전 준비를 좀 하자 그런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국회의장의 어떤 뭐 권한이자 할 일이기도 하고요. 이 절차가 검토위원회가 뭐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만은 그 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과연 어느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안 따지고 법사위 회부도 안 하고 그냥 본회의에 올려서 바로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처리를 해가지고 넘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근거를 갖다가
좀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검토위원회가 제안되었습니다. 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네. 이제 업무를 이제 대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기 전에 다른 총리를 안 치고 하는 그런 매너를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에요. 네. 이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 집권 세력이 하고 있는 일만 놓고 보더라도 법적인 총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자로 해고 통지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병준 교수는 국무총리 내정자라는 직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위치가. 그런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은 야당들에게 국회에 있는 여야당에게 새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혼하지 않고 약혼자가 한 명 있고요. 이 약혼자와 파혼하지 않고 새 배우자를 물색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자기가 탄핵됐을 때 이미 문자로 해고 통보를 보낸 사람이 권한대행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 헌정에 대한 모독이죠. 네.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고집을 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번에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랑 이제 좀 말씀을 나누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총리처럼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언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하고는 경기고 동기동창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냥 가벼운 질문으로 그때 저 고등학생 황교안과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 황교안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성격이야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 거니까 네.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그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지내면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날도 김병준 또는 이제 그 국가안전처장 이런 사람을 김병준 씨가 첨가한 네. 국가안전처장을 자기가 본인이 청구했다고 제청했다고 제청했다고 네. 얘기하고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다 하는 상황이 된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예, 3년을 갖다가 문과에서 같이 지냈으니까 네. 이게 아주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는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그 당시에 그 학도국단이 있었고요. 학생연대가 있었고 연대장을 했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유신 반대에 유물 뿌리고 네. 유신 타도를 갖다가 가방에 썩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건 이제 유신의 어떤 학생 체제. 그때부터 다른 길로 가셨나요? 그건 다른 길로 간 거죠. 학생연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소리도 동창들이. 좋았죠. 그 후에 이제 제가 노동운동하다가 그 서울지검에 이렇게 공안검사 구속됐을 때 또 바로 옆방에 있는 공안검사에서도 또 조우를 하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수사를 갖다가 담당한 분을 좀 그 당시 더 높았던 네네. 검사였는데 수사 끝나는 날에 저를 자기 방에 황교안 검사 방에 불렀어요. 네. 그래서 친구니까. 그래서 포성 다 풀고 수갑 다 풀고 이제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말란 뜻으로 이제 서울구치소 새로 옮겨가서 겨울에 덜 춥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 자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지을 때 가서 구치소라는 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또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네요, 검사가. 인권의 수호자가 검사인데. 공안검사로서는 아주 적합한 분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내놓으시면서 정의당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태의 공범인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100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촛불 민심을 대변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바로 직전에 지금 아까 제가 드린 10월 21일 그때가 국회 운영위원회였는데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국회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온몸으로 막은 사람들이 그렇죠. 새누리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문위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거국중립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좋은 얘기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관계입니다. 이기붕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제 우선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모여져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무엇이 바꿔줘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리스트가 다 정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이고 또 하나가 정경련이고 그 다음에는 그 권력을 감싸는 검찰이고 그 다음에 언론, 제 기능 못하는 언론, 네. 뭐 공영방송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국민들 마음속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명만 지금 교체되길 원하는 게 아니다. 좀 새롭게 살아가길 바란다.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 새로운 거듭나게 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라는 그런 어떤 이 요구가 희망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저희들은 광장에서 나가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다 박근혜 최순실이 좀씩 있었지 않았는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 역할들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한꺼번에 터져서, 참, 부끄럽다. 우리 이제 언론계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야당이 정권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좀, 견제를 잘 했으면 얼마든지 좀 폭로도 했을 텐데, 옛날보다 좀 우리 야당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 좀 창피하다.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이 국면에서 좀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국민들을 쳐다보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해봤습니다. 국민 100만 명이 그 촛불 들고 광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활동을 했던 특히 정치인들, 네.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책임이 큰 거죠. 이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광화문 가서 이렇게 축제처럼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의 불길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떤 유쾌한 장면들도 참 많이 봤고요. 그 뭐 코미디언 김명하 씨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보고, 뭐 Crying the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전부 따라하는 걸 듣고 굉장히 참 저도 좀 가슴이 좀 뛰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광화문에 가면 좀 이 국민들을 믿을 수 있겠다, 낙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현실적으로 정치부 기자로서 뭐 청와대라든가 이제 이렇게 정치 쪽을 보면 좀 암담하기도 하고 좀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네.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낙관과 어떤 비관 이런 전망이 좀 오가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님은 어떻게 확실히 그 뭐 시위 문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고 다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2만 명 모였던 그 첫 집회부터 제가 그 후일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트위터나 SNS에 올린 글들을 보니까 어제 집회 참 재밌었다, 좋았다. 네. 재미있어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물러가라는 얘기하면서 재미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화염병을 안 던진다고 해서 이 집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어찌 보면 강력하다고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존재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축제처럼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어떤 우리 문화의 또는 시민들의 의식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번 트럼프 당선 직후에 라디오에 인터뷰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 있는 항변이 잘못된 대안과 만나게 되면 트럼프 꼴이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퇴진을 하고 뭐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도 정말 잘못된 대안이 부상을 하게 되면 박근혜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제 재현될 수 있다. 뭐 87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정말 트럼프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까요? 예, 우리에게는 정부 수립 이후로 보자면은 두 번의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정권을 좀 후퇴시킨 경험이 있고 그게 4.19와 또 87년 6월이라고 보여지는데 두 번 다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무능하거나 분열되어 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끌어내렸던 세력에게 다시 넘겨주는 안타까운 이제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못 푼 문제들이 이유 있는 항변으로 분출되고 그걸 갖다가 엉뚱한 대안, 트럼프란 대안과 네. 만나면서 대선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야권이 이제 그 당리당략을 우선시한다거나 자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집권이라거나 또는 집권을 위해서는 영혼도 파는 식의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상황을 갖다가 타고 넘으려고 덤벼든다면은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갖다가 반영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면 야당도 산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제대로 복무하지 않으면 야당도 아마 이번에 처단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야당을 위해서 만든 상황도 아니고 야당이 만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상황도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 못 살겠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그게 우리가 조응하면서 가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내디뎌져야 하는가 일단 좀 심각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간단한 좀 추가 질문인데요. 네. 대통령제의 한계 아니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퇴진을 하고 개헌까지 해서 의원내각제든 뭐 분권형 대통령제든 이 시스템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만 그냥 바꾸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많이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까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인데 만일에 다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과 새 대통령을 만드는 일과 새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한 번에 해버리면은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라도 빨리 당겨서 하되 그 대선에 참여하는 주요 지도자들이 주요 후보들이 이 헌정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정말 책임이 있는 이제까지도 그런 공약이 많았습니다만 대개 다 형식적인 공약이었다면 이번에야말로 자기 임기 중에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헌정 질서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함께 심판을 받는다면은 이 문제를 좀 푸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직구 질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퇴진하면 대통령 누가 될까요? 60일 내에 선거를 다시 하면. 글쎄, 뭐 여론조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뭐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반기문 뭐 총장은 그냥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 이미 이제 뭐 후보로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나 보이고요. 네네. 그분은 뭐 동력이 지금 그분의 출마한다면 동력은 거의 새누리당 그렇죠. 쪽이었을 텐데 새누리당이 지금 동력으로서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아니라 엔진 없는 벤츠는 네. 그냥 전시용이지 달리는 용은 아니다. 전시용. 예. 네, 알겠습니다.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을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신 노회찬 의원님 오늘 모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계속 죄의식을 심어주고 깨우쳐줘야 하는 게 언론과 국민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정치 22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